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이틀째 올봄 최악의 황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사는 내일 오전까지 기승을 부리겠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올봄 최악의 황사가 유입되며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먼지 농도는 어제보다 낮지만 여전히 평소보다는 7배가량 높은 20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종일 전국의 대기질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황사 공습이 이어지며 호흡기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도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 시에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또 착용했던 옷을 잘 털어주며 먼지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쪽에 이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5.2도, 광주는 5.7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5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대전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밤부터 토요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로 황사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5% 상승하며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초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이후 인상을 동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인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면 전년 동월보다 5%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지난 2월에 6%보다 오름폭을 줄여 지난 2021년 5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적게 상승한 것입니다. 1년 전에 비해 5% 하락한 휘발유 가격이 물가 상승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해 물가 오름세 상황을 더 잘 알려주는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5.6% 올랐고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로 볼 때 미국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1981년 11월 이후 최고인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은 뒤 7월부터 내림세로 돌아서 9개월째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인플레이션 잡기 총력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 지난 1년간 무려 9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모두 4.7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What we're seeing is the markets are stabilizing from there, but waiting to see what the next steps are with the Fed. 연준의 물가 목표는 2%, 물가 상승세가 일단 둔화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지표가 다음 달 초 예정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앞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했는데 다음 달에도 베이비 스텝을 하고 이후 금리 인상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1마일당 82g으로 설정해 2026년식과 대비해 56% 줄이도록 하는 등의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을 공개했습니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으며 미 환경보호청은 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난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율이 5.8%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방안이 파격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포탄 재고가 부족한 미국에 대여 방식으로 포탄 수십만 발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도감청 문건에 등장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우회 지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견인 곡사포 M777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 곡사포에 탑재되는 155mm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같은 크기의 포탄 33만에서 50만 발가량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도감청 문건에 한국에서 생산한 155mm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에 수출하는 내용이 등장해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논란이 일었는데 이와는 다소 다른 내용입니다. 특히 소모품인 포탄을 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한 건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우회 지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갚아야 되는 것이다.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도 그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대여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군 비축분 등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비살상 물자만 지원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화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할 때도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한국산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폴란드 총리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절실하게 필요한 탄약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포탄 재고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무기 탄약 인도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일종의 안전 보장을 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 의혹을 놓고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고 여당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야당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을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 이 중대한 사건이 그리고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아직 미국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코뼈가 부러졌어요.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한 정황은 없다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초기 접근 태도는 대단히 굴욕적이고 대단히 무마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대책 없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 지리적 측면을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 정부 기관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를 조장시키는 이런 주장이 아닙니까? 다만 외통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은 다른 여당 의원들과 달리 도청 의혹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문건이 왜곡이 됐냐 왜곡이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불법 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제관계 영원한 적국 우방국 없습니다. 박진 장관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정부 대응을 믿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미 간의 대등한 동맹으로서 논의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한미 간에 강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질의에 앞서 도청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인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상임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에 반차를 썼습니다. 현안의 중대한 주요 증인을 누군가가 빼돌린 것 아니냐라는 정말 민망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의혹만 가지고 문제를 확대 재생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관계자의 출석을 오늘 당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감청 의혹 관련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치권 파장도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의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한국감사협회장인 강내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강 회장이 대전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마련한 뒤 전당대회 직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윤 의원을 통해 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직접 나눠주기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명 대학병원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불과 넉 달 만에 3기 암 진단을 받고 폐 절반가량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폐암이 원래 발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YTN 취재진이 문의한 전문의의 소견은 달랐습니다. 제보는 Y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비대학병원에서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호흡곤란을 느껴 다시 B병원을 찾았는데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의사는 조직검사를 권했지만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 옮긴 병원에서 암이 확실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3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양상으로는 폐암일 가능성이 95%네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그다음에 스텝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A씨는 일주일 만에 한쪽 폐의 절반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휴직까지 한 상태거든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조기에 치료했으면 어땠을까? YTN은 A씨가 처음에 갔던 B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래 폐암이 엑스레이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들도 힘들어한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전문의에게 A씨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보여줬더니 병변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슴 흉부 사진에서 왼쪽에 약간 희미하게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령이라든지 위험 인자를 고려해서 저설량 CT를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병원 측은 자신들이 환자에게 CT 촬영을 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환자와 가족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게 된 경위와 이후 병원 해명에 대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 3기의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과 넉 달 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린 유명 대학병원 검진도 문제지만 이후 대처는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오진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정했고 다시 이를 번복하면서 피해 환자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넉 달 뒤에 날벼락 같은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 A씨 측이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병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2달 뒤 외부 자문위원회 심사 결과 오진이 맞다며 과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보상을 할지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오진에 대해서 저희 병원 과실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 환자분께서 치료 중이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고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YTN 취재가 시작되자 이 같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말을 잘못 전한 것 같다며 외부 자문의를 연 적도 없고 오진이 아니라 진단지연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진단지연은 병을 제때 알리지 않아 치료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 분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법조계에선 진단지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오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폐암 같으면은 진단하는 즉시 바로 그게 항암 치료를 하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냅둔 거기 때문에 오진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 측은 여전히 오진이 아니라면서도 CT 촬영을 권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위자료 1,000만 원과 수술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지만 피해 환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과실을 제대로 따져 적절한 지급 기준을 찾아보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또 황사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진에 주황색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빨간색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좀 의미하죠? 네, 어제 오전 9시 반경 찍힌 위성 사진인데요. 이 주황색은 황사를 의미하고 또 붉은색은 미세먼지가 강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역 대부분이 노란 황사로 뒤덮이면서 어제 오후 1시 기준 전국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7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2년 만에 프로야구 경기가 미세먼지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은 중앙일보인데요. 자, 황사 때문에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새 사진이 좀 붙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 왼쪽부터 서울과 부산 또 제주의 모습입니다. 워낙 뿌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인데요. 자세히 보면 서울은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고요. 부산은 남구의 부두, 또 제주는 국제공항을 찍어둔 사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 위쪽에 보시면 그 농도가 적혀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무려 지금 828 마이크로그램이 적혀 있네요. 예, 어제 최고 수준을 기준으로 나타낸 거고요. 네. 뭐 역시나 굉장히 답답한 서울의 모습이 실려 있는 다음 경향신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죠. 예. 어제 아마 이런 모습들 운전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원래 보이던 곳까지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 네, 그런 네.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오늘도 이러한 황사의 영향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아,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라는 반응들 나오고 있고요. 마스크 안 챙겨 나갔다가 목이 너무 칼칼하다, 눈이 따갑다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서풍 계열의 바람이 강해지면서 황사가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외출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외출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챙겨야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올해 최악의 대기질을 본 시민들, 이러다가 여름까지 쭉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기도 했고요. 봄철만 되면 미세먼지 농도를 하루하루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을 실내로 불러들여서 대체 활동을 해야 하는 어린이집, 또 학부모들도 걱정이 가득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자, 아까 저희 날씨 기상 예보를 좀 들어보니까 내일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스크 좀 쓰시고 외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또 마약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저희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고등학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한다, 성인들이. 근데 지금 반대인 것 같아요. 성인 6명을 고등학생이 수화로 부렸다는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네. 중앙일보 기사고요. 벌써 이 일은 지난해 일입니다. 예. 작년 인천경찰청이 검거한 고약 마약상 3명은 필로폰이나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들여와서 판매하면서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쓴 걸로 조사됐습니다. 8개월 동안 현금 4,800만 원, 또 비트코인 3,300만 원어치를 벌어들였고 압수된 마약만 7억 원어치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자, 10대 청소년이 성인을 운반책으로 썼다는 것도 놀라운데 유통 금액도 놀랍습니다. 네. 자, 10대들이 왜 이렇게 마약에 노출되는 걸까요?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중심으로 한 유통 구조를 먼저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만날 일도 없고 단 몇 번의 메시지면 당일에 판매와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방화벽이 허물어졌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또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더 글로리나 수리남처럼 마약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아졌다는 점, 또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이어지면서 10대들의 호기심을 증폭시킨 측면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교육은 전무하고 청소년 투약자 재활시설은 전국에 한 곳도 없는 등 예방과 치료, 처벌, 전 과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관계자들이 콘텐츠 소재가 줄 영향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직지심체 요절이 일반에 공개가 된다라는 보도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 직지를 보려고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에 공개되기 하루 전 언론과 대학 교수 또 연구원 등을 초청해서 진행한 VIP 전시대의 모습인데 예. 이날 폭우가 꽤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직지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더 익숙할 수 있는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선 이 직지의 기술, 모습이 궁금하다면서 전시를 찾은 건데요. 전시가 진행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은 혹시라도 직지가 훼손될까 조명을 좀 낮춰달라, 줄여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좀 신경 쓰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곳에 보관된 동양 고서가 4만 5천여 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직지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 보관되고 있다. 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저도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이 현장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라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이 직지는 프랑스가 약탈한 문화재가 아니고 조선 말기 주한 대리공사를 지낸 프랑스인이 구매해서 가져간 유물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따라서 프랑스가 한국의 직지를 돌려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잠시 빌려주고 한국에서 전시만 하는 건 어떨까? 그 역시 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프랑스 측은 지난 2018년 이 직지의 국내 첫 전시가 추진될 당시에 한국이 빌려간 다음 소유권을 주장할 걸 우려해서 한시적 압류 면세법을 제정할 걸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안이 폐기되면서 앞으로도 협상의 어려움을 계속 겪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 제정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양국 기관의 우호적 교류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역사적인 과정이 있긴 했지만 우리 문화재를 프랑스에 가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 조금 못내 아쉽긴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자, 다이어트 관련 기사인데요. 뭐 요즘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면서 살과의 전쟁을 시작한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주사를 맞고 다이어트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네. 기존의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주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다이어트 산업 규모가 760억 달러, 우리 돈 100조에 달할 정도인데 그런데 몇 해 전부터는 비만 치료에 큰 효과를 보이는 주사제 등이 출시가 되면서 오는 2031년이면 기존 다이어트 시장의 2배 규모까지 성장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사를 맞아서 확실히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약들에 쓰이는 주성분의 본래 목적은 당뇨 치료였다고 합니다. 포만감을 쉽게 느끼도록 해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는 건데 이런 효과가 체중을 줄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이렇게 비만약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요. 주 1회 주사만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평균적으로 체중을 15% 이상 감량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주사제의 한 달 가격이 100만 원 이상으로 비싸고 또 약을 끊으면 체중이 원상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또 설사, 변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출시가 된다면 꼭 잘 확인하고 투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솔깃하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고 주사는 좀 부수적인 방법이고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게 여러모로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도 미국 관련 기사인데 뉴욕시가 로봇개를 다시 부른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로봇개는 뭐 지금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발로 걷는 그리고 또 사람의 빠른 걸음 정도로 이동하는 로봇입니다. 14kg 정도의 짐을 운반할 수 있고요. 또 카메라와 조명 등으로 정찰이나 감시 역할도 맡습니다. 특수 장비를 갖추게 되면 폭탄 제거, 또 인명 구조 등 현장에도 투입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뉴욕시는 이러한 로봇개 2대를 구입해서 지하철역 등 우범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도입을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네, 인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개가 저소득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돌아다니고 또 카메라 등을 통해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뉴욕시 측은 이 로봇개가 안면인식 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지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또 누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시민단체는 로봇개와 관련한 아무런 법조차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로봇개가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날이 이제 머지않아 보이는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낭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최대 4년까지 보존하고 조치사항은 대학 입시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분리 기간 연장, 학교장의 긴급 조치 강화,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 부여 등으로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교원이 학교 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총통과 미 하원의장 회동에 대한 보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포위 훈련 직후 미중 갈등 화약고 남중국해 앞에서 실전 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 광둥성에 있는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해군기관. 시진핑 주석이 지난 8일부터 4월 동안 진행된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을 마친 다음 날 이곳을 찾았습니다. 시 주석은 미중 화약고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이 해군기관을 방문해 실전 대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실전 능력 제고와 신형 작전 수단 개발, 여기에 새 군사 장비의 실전 능력 확보를 가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한 보복을 앞장서 직접 이끄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러면서 미국과 필리핀과 함께 올 하반기 파트너 국가들도 참여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남중국해는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And we discussed plans to conduct combined maritime activities with like-minded partners in the South China Sea later this year as we work to enhance our collective deterrence.
중국은 2천여 개 중국 제품에 대한 타이완 수입 금지가 무역 장벽인지 조사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12일까지 마칠 예정이지만 내년 1월까지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또 하나의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특히 중국은 오는 16일 오전에는 항공우주 활동과 관련해 타이완 북쪽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中共它所发布的这个禁航区在16号到18号是属于公勤。 중국은 이런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당초 16일부터 4월 동안 하려다 비행 정보 구역 교란용이란 지적 속에 타이완 항의로 16일 오전 27분 동안만 하기로 축소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열고 중국의 히토 연구자석 기술 수출 금지 조치 등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연말 중국이 친환경차의 핵심 부품인 연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를 발표하면서 친환경차 전환을 본격화한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오디뮴과 사마륨 코발트 등 비철금속 연구자석 제조 기술의 해외 이전과 유출이 금지되고 중국 연구자석 제조 기업의 신규 해외 생산 거점 구축이 불가능해집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5%대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 다음 달 연준의 결정에 좀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이제 부합을 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5% 정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5.2%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부합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확실히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5% 상승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전망치 5.2%보다 좀 낮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2월에 6%보다는 확실히 이제 오름폭이 줄게 되고요. 특히 21년 5월 이후 상승폭 봤을 때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안도하는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고요. 실제 미국 연준의 그 스타일을 본다 그러면 1년 동안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었습니다. 실제 본다 그러면 4.75%포인트 정도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한풀 꺾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로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잡기의 총력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봤습니다. 왜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나왔느냐라 봤을 때 이제 석유류 제품이 이제 가격이 많이 둔화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워낙 그 작년 이맘때쯤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본다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이제는 기름값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과연 그러면 5월달에 있는 FOMC 회의에서 과연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시장의 전망치는 역시나 베이비 스텝으로 발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노동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아직도 견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표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단기적인 일자리 같은 가격 지수가 계속 노동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서비스 물가 지수가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선물 시장에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동일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 한번 5월달에 한번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패드워치를 봤더니 지금 이제 채권 시장 전문가들을 봤을 때 그 베이비 스텝이 확률이 70%, 동결이 한 30%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시장에서도 5월달에 한번 베이비 스텝 밟아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또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시장이 또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와서 뉴욕 증시가 이제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마감은 또 하락했거든요. 네네. 이게 연준 위원들의 그 미국 경제가 뭐 완만한 침체기에 하반기에 좀 접어들 거다 이런
발언 때문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뭐 장이 처음 열렸을 때는요, 일단 CPI 지수 확인하고 나서 좀 상승세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이제 3월에 FOMC의 이제는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나왔던 것이 완만한 침체라는 이제 키워드였거든요. 그래서 뉴욕 주식 3대 지수가 다 떨어졌죠. 그래서 본다 그러면 다우 지수가 0.11% 이제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85%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0.41% 이제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다 하락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에 또 집중했냐면 연내 침체라는 이 키워드에 또 워딩에 또 시장에서는 또 집중을 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고민이 아닙니다. 현재 이미 인플레이션 이슈는 다 떠났고요. 이제 경기 침체. 과연 그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로 갈 거고 어느 정도 깊게 갈 거냐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준 목소리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침체에 대한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는 사실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경기 침체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는 시청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미국의 경기 침체랑 나라 무슨 상관이냐 그랬을 텐데 우리나라도 지금 침체 국면을 걷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한 가지입니다. 내 소득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예, 사실 인플레이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는데 이제 침체 국면을 가면은 소득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집니다. 내 소득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아니면 소득을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은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들 중심 봤을 때 아마 회사 퇴사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예,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본다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아마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또 미국에서 하루가 다르게 전기차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이런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급진적이죠. 네. 사실 뭐 32년도 가면은 32년산 연식으로 본다 그러면 내연기관차를 봤을 때는요, 거의 점유율이 거의 떨어집니다. 전기차 점유율이 그때 가면 67%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뭐 내연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는 사실 가혹하다, 이런 얘기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넛지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내연기관차의 규제를 이제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일종의 이제는 쿡 찌르기, 그러니까 넛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온실가스나 오염물질 관련 대폭 규제가 됐는데, 자 보시면은 사실 1마일당 347g입니다. 이게 21년 산 자동차거든요, 내연기관차. 근데 이게 수치를 본다 그러면 26년도에 가면요 1마일당 161g이 돼요. 그러면 32년도에 가면은요 1마일당 82g이 됩니다. 이게 연식이란 뜻이거든요. 32년에 나오는 자동차, 그거는 이제 1마일당 82g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야 돼. 굉장히 사실 가혹하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그러면 기술력으로 받쳐주겠냐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못 받쳐준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연기관은 사라지고 전기차 시장이 다 우위에 설 수밖에 없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32년도에 가면은 전기차가 한 67%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내연기관차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는 발표했던 것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70% 이상 성능을 유지하는데 이게 한 8년 유지를 해야 되고 10만 마일 정도 이제는 보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예가 나오고, 또 한 가지가 배터리 관련 전동장치 같은 보증 같은 경우에는 품질은 8년이고 8만 마일 정도 보증해야 된다, 이런 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이슈도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장을 본다 그러면, 증시를 본다 그러면 뭐 배터리, 뭐 리튬 들어가면 막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거 호재, 또 물론 어제 장에서는 좀 크게 이제 변동성이 있었지만은 이런 발표들이 또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에 대한 하나의 기회로 또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좀 우리나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집니다. 미국 시장에. 뭐 이미 이슈는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역수지 흑자 1위를 기록했거든요. 그 정도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대한 전기차 수출이 많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미국
미국 시장에서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그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는 한 가지 또 자료를 갖고 온다 그러면 전기차 구매 의향 조사가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네. 지금 반이 뭐냐면은 전기차 구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고 내가 의사가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파이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현대나 기아자동차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호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 자동차나 배터리 업계 좀 새로운 기회가 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높은 가격으로 허위 계약을 맺고 실거래가를 높인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는 그 집값 띄우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의심 거래에 대해서 좀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1000여 건 정도 이제는 조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아마 투기꾼들의 지금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실거래가 띄우기는 정말 악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집값 띄우기 위해서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걸 또 해지하거든요. 그럼 뒤에서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일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구당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정말로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6개월 후에 신고가 해제 거래 비중을 본다 그러면 21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1.7%였습니다. 요거 본다 그러면 2023년도 1분기에는 44% 정도 거래 비중이, 그러니까 해제 거래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투기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겁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사하겠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 이미 흘러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투기꾼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뭐 그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 대상을 좀 봤더니 경기권이 391건, 서울이 한 129건 정도 되거든요. 상위 1, 2입니다. 이게 전체 비율로 보면 48%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권에서 이렇게 해제 비율이 높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가 띄우고 빠지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과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서울 아파트의 직거래가 좀 비중을 또 같이 봤는데요.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4분기 2022년 4분기에는 32% 정도가 이제 직거래였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 1분기에 7.8%로 급감하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정부가 이제 이거 직접 조사한다. 왜냐하면 직거래라는 거는 상식 이하의 또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가라든지 저가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게 중개사를 끼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직거래 비중이 확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의 가시적인 어떤 성과, 조사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처벌 규제 강화입니다. 원래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다가 3년 이하의 뭐 징역이라든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처해지게 되고, 이건 10월 달부터 집행이 되고, 또 한 가지 조금 저는 또 고무적인 게 이번에 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원래는 실거래가만 표현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같이 이제 발표하겠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는 실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짜 매물이고 가짜 거래인지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거의 뭐 가짜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표시하겠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발전된 어떤 정책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권혁중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미사일의 기종, 또 비행 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성 정기 통화에 엿새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지난 7일부터 남북 정기 통화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에 다시 한번 북한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여는 가운데 야당이 표결을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이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상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오늘 다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략적 의도라며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들이 어제 김기현 대표를 만나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설화와 분란이 이어지자 읍참마속도 주저하지 말라고 주문했는데 총선을 1년 앞두고 불거진 위기론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들과 김기현 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진들로부터 조언을 듣겠다며 마련한 자리였는데 출범 한 달을 간 넘긴 김기현 체제에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 등 연이은 지도부 설화에 김 대표가 단호히 대응하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권 여당의 품위에 맞는, 품격에 맞는 저는 언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엄격한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신상필벌을 분명히 한다. 이건 뭐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만일에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도 거듭 나왔습니다. 당론으로 이 문제는 결정을 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 목사 선화교에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그런 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총선을 1년 앞두고 부진한 당 지지율 등 위기감이 묻어난 자리였지만 여기서 나온 발언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우리 당 안에서 원외에 계시는 그런 중진 그런 분들이 지금 김기현 대표를 뜬금없이 이거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김기현 대표와 연일 마찰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겨냥한 듯한 태영호 최고위원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홍 시장은 태 최고위원의 제주 4.3 발언 논란을 거론하며 자숙해야 할 당사자가 화살을 어디다 겨누냐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도 불러 모아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큰일을 하려고 하면 집안 식구부터 잘 단속해야 된다는 연말이 있습니다만은 당 바깥의 다른 국민들에게나 외부 인사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두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기현 대표는 새 윤리위원장을 내정하며 윤리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체제 1호 징계가 곧 현실화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김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기강을 확실히 다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당초 예상됐던 이번 달 말이 아닌 다음 달 초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오전 당 확대 간부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 선거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5월 초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건 민주당 김두관, 박광온, 윤관석, 이원욱, 홍익표 의원 등입니다. 병무청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 대상으로 병역 입영 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 판정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새벽 대전시 중구와 서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추가 방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는데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조사관 눈에 낯익은 용의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뒷얘기를 이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지하 환풍시설 옆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라이터로 뭔가에 불을 붙이는 듯합니다. 남자는 화면 밖으로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앉아있던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2일 새벽 대전시 서구 방화 현장 CCTV 화면입니다. 다행히 지나던 사람들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면 속 방화범은 40분 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일부러 불을 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새벽 술집 앞에서 다시 세 번째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앞선 방화 사건에도 출동했던 화재조사관이 멀리서 불 끄는 걸 지켜보던 용의자를 발견한 겁니다. 저 용의자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혹시 여기서 이 용의자를 놓쳤을 경우에 그 이후에 또 4차나 5차 화재가 또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결국 방화범은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방화 범죄는 1,085건. 이로 인해 95명이 사망하는 등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가 468억 원에 달했습니다. 눈 밝은 화재조사관 덕분에 연쇄 방화 범죄에 마침표가 찍혔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해 8월 달로 떠난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의 뒷면을 촬영해 보내왔습니다.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달의 뒷면이 어떻게 담겼을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 뒷면 남반구에 있는 대형 충돌구 치올콥스키 크레이터입니다. 지름은 180km, 중앙에 3,200m 넘는 높이의 봉우리가 솟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사진은 달의 크레이터 안에 봉우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길이 320km, 폭 8에서 10km에 달하는 슈레딩거 계곡입니다. 달의 힘을 받아 여러 개로 쪼개진 작은 운석들이 줄지어 충돌하면서 생성된 지형입니다. 달 뒤쪽 북반구에 있는 직경 약 23km의 실라르드 M 크레이터입니다. 분화구가 형성된 뒤 테두리 지역에 후속 충격이 가해지면서 모양이 변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누리는 달 표면의 조성 분포를 알 수 있는 광시야 편광 카메라로 촬영한 직경 약 62km의 비흠한 크레이터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파장과 편광 필터 종류에 따라 밝기가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이 확인돼 앞으로 달 표면의 입자와 조성 분포 연구에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사진은 우리 기술력으로 달 궤도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데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달 뒷면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사된 다누리는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달 궤도를 1000번 돌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다누리에 실린 자기장 측정기와 감마선 분광기가 획득한 데이터도 순차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최초의 달 전면 편광 지도를 포함해 다누리의 달 관측 자료를 통해 얻은 연구 성과도 내년 1월부터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한국 야구의 기대주로 꼽히고 있죠. 프로야구 한화 2년차 투수인 20살 문동주 선수가 국내 투수로는 처음으로 시속 160km의 벽을 넘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기아와의 원정 경기 1회 말 문동주는 노볼 투스트라이크에서 낮은 강속구로 박찬호를 삼진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구장 전광판에는 시속 159km가 찍혔지만 KBO 공식 기록 통계 업체 스포츠2와의 피치 트래킹 시스템으로는 160.1km로 측정됐습니다. 1회 세 타자를 모두 삼진 처리한 문동주는 주 무기인 강속구를 앞세워 6회까지 삼진 6개를 곁들여 3안타 2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기존의 국내 투수 최고 구속 기록을 보면 은퇴한 최대성이 2012년 9월 7일 한화전에서 던진 158.7km가 최고 구속입니다. 현역 투수 중에서는 키움 안우진이 지난해 9월 30일 SSG를 상대로 뿌린 158.4km가 최고였습니다. LG에서 뛰었던 외국인 투수죠. 레다메스 리즈는 2012년 9월 24일 SK전에서 162.1km를 찍는 등 피치 트래킹 시스템 기준으로 여러 차례 160k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동주가 국내 투수 중에서는 최초로 160km 이상을 찍은 겁니다.
지난 3월 WBC에서 세계 야구의 벽을 실감하며 세계 무대에서 통할 만한 강속구 투수에 대한 갈증이 커진 한국 야구가 특급 유망주의 성장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올봄 최악의 황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정체하며 황사먼지가 그대로 남아있겠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7배가량 짙어져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들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나오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 지방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8도, 대전은 3.8도, 대구는 6.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살펴보겠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0도, 대전이 23도, 대구는 24도, 울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황사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